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화 초반에 나와서 저커버그를 떠나는 여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본인이 여자를 만나거나 인기를 끌기 위해 페이스북을 창업한 것처럼 그려졌다는 점 등을 내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딴 데는 없고요.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입니다.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한동안 너무 더웠고 네. 또 이제는 여러 가지 또 가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외에서는 저커버그하고 머스크는 싸운다는 건지 만나는 건지 하여간 복잡한 날들이에요. 오늘 우리 어떤 영화 같이 볼까요? 네, 바로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소셜 네트워크인데요. 오. 이 소셜 네트워크는 페이스북 창업 실화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보다 보면은 조금 그 마크 저커버그의 성격을 조금 유추해 보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마크 저커버그가 그 평범한 대학생에서 이제 그 대기업을 일군 그 페이스북의 CEO로 이제 서게 했던 그의 승리욕을 이제 집중적으로 비추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커버그의 승리욕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제 이 머스크처럼 또 돌발 발언을 많이 하는 이 사람이랑 이제 둘이서 싸우게 되는 거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영화 보면은 둘이 왜 싸우게 됐는지도 유추가 되는 거예요? 약간 그 저커버그의 성격이 그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머스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노출이 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커버그도 어렸을 때부터 조금 좀 약간 기인에 가까운 행동들을 좀 많이 했구나. 이 싸움이 좀 이해가 될 것도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창영 기자의 말을 맥락으로 유추를 해보면 둘이 똑같다. 만만치 않다. 네네. 그래요. 알겠어요. 영화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상한 신경전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요 영화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예, 영화는 대학생 저커버그의 데이트를 비추며 시작되는데요. 그가 여자친구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그 관객들은 굉장히 속이 답답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저 영화 봤잖아요. 네네. 진짜 소리 지를 뻔. 네,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여기에 지쳐가지고 이별을 통보하고 저커버그는 다소 미성숙한 대처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만날 때도 중요한데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떤 이별을 했을까 궁금한데요. 예, 기숙사로 돌아가서 자기 블로그에 여자친구에 대한 욕을 올리고요. 최악이다. 네, 그리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며 페이스매시라는 사이트를 만드는데요. 하버드대 여학생 2명 사진을 놓고 사용자가 투표하도록 해서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입니다. 저커버그는 하버드 각 기숙사를 해킹해서 여학생들 사진을 다운로드한 뒤 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비교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외모 비교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데서 여러모로 비판받는 모습이 영화에 그려집니다. 이건 범죄인데, 그렇죠? 네, 네. 성별이나 나이를 떠나서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네네, 마크 저커버가 자기 블로그에 한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올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페이스매시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화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삽시간에 22,000회의 투표가 이뤄질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그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결국 저커버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상담사를 만나야 했으며 각종 여성단체에 사과하는 걸로 끝났다고 하네요. 참고로 페이스매시 사건은 2018년 저커버가 페이스북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태 때문에 의회에 출석했을 때도 질문으로 등장할 정도로 저커버그의 굉장한 오래된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저커버그는 그냥 전형적인 미국 말로 너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뱅글뱅글 안경 쓴 막 공부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실제로 안경 쓰진 않았습니다만 저커버그의 흑역사로 남았던 이런 일까지 있었다. 그러면 저커버그도 한 성격 한다는 얘긴데 네네. 이후에 페이스북 창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예, 영화에는 이 해프닝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본 한 쌍둥이 형제가 등장합니다. 윙클보스라는 이름의 이 형제는 실존 인물들인데요. 진짜요? 네네. 명문가 출신인데다가 근육질 미남인 형제는 조정도 하고 거기에 공부까지 하는 만능입니다.
이들은 저커버그에게 자신의 하버드 커넥션이라는 사이트를 프로그래밍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요. 형제는 이 하버드대 이메일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면 히트를 칠 것이라고 기대했죠. 당시 일반적 소셜 네트워크가 개방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마케팅을 했다면은 윙클보스는 베타성을 바탕으로 더 매력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거죠. 그러게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베타적인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단어로 커뮤니티 이름이 돼 있어서 그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윙클보스 형제가 실존 인물이라고요? 네네. 윙클보스 형제가 실존 인물이고 실제로 이런 소송을 걸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윙클보스 형제는 극 중에서 보면 진짜 다 가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들만 하버드 대학생이 아니라 그 집안 대대로. 그래서 집안 대대로 거길 졸업했기 때문에 나중에 학장님도 만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심지어 이 조정댐 그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을 해가지고 그쵸. 6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냥 프레피룩 안에 있는 모델 그 자체인 형제들인데 이런 형제들과 너드인 저커버그 사이의 접점 어떤 면에 끌렸을까요? 네, 일단 페이스 매시를 통해서 그 입증된 저커버그의 아이디어 구현 능력과 코딩 역량이고요. 그 외에도 저커버그가 다방면에서 자기 능력을 입증해 왔는데요. 이를테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저커버그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용자 음악 취향을 인식하는 MP3 어플 시냅스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 앱을 사고 그를 고용하겠다고 제안을 했으나 거절하고 하버드에 입학한 거고요. 또 친구가 듣는 수업을 알아내는 사이트인 코스매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연결하는 데 흥미를 느끼고 또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 있는 저커버그만큼 하버드 커넥션 개발자로 적합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 윙클보스 형제가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저커버그에게 너 이거 우리랑 같이 할래? 제안을 했어요. 받아들이나요? 네, 저커버그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다소 의아한 행동을 하는데요. 베스트 프렌드였던 와일드 세브린을 찾아가서 베타성을 기본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가입할 때는 하버드대 이메일이 있어야 하고요. 일단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하버드 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렇죠. 이게 보장이 되는 네네, 거네요. 네네. 그 두 번째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다닌다는 건 여러 가지 배려의 대상으로 입학한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부가 축적이 되어 있는 집안이다. 이게 확보가 된다는 건데 아니 여기까지 얘기하고 보니까 윙클보스 형제가 노렸던 그 마케팅 포인트하고 똑같네요. 예, 그래서 이게 영화의 주요 갈등 중 하나가 되는데요. 윙클부스 형제는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들은 저커버가 동업을 수락한 다음 자기들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페이스북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영화는 저커버가 페이스북을 창업하던 과거와 페이스북이 이미 세계적 앱이 된 다음에 윙클부스 형제에게 소송을 당한 현재를 오가며 진행되는데요. 쟁점을 정리하자면 윙클부스 측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도둑질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저커버그는 아이디어는 실행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데이트를 노골적으로 내세운 너희들의 하버드 커넥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자, 저커버그의 말을 듣고 페이스북 창업에 참여했던 베프, 왈도 세브린 이 사람은 중간에 고생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좀 걱정이 돼요. 아, 네. 왈도 세브린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저커버그에게 소송을 겁니다. 친구인데? 네네. 네. 물론 이거는 그 윙클부스 형제가 건 아이디어 도용권과는 별개 케이스고요. 세브린은 페이스북의 세계적 히트 이후 저커버그에 의해서 회사에서 내팽개쳐지는 경험을 하고 이에 따라 친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의문이 들어요. 공동 창업을 했다가 되게 나쁜 방식으로 갈라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왜들 그럽니까? 아, 굉장히 감정 싸움도 중간에 많이 음. 심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엔 내가 이거는 더 주인이다. 내가 더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어느 쪽이 그 지분을 더 이제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싸우는 것 같습니다. 너랑 나랑 같이 키웠지만 나 아니었어 봐. 이렇게 돼간 이 얘기예요. 같이 했지만 주인공은 나. 뭐 좀 이런. 네. 자, 그럼 저커버그와 이 절친은 어떤 것 때문에 갈라서게 되나요?
네, 두 절친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건 MP3 음원 공유 서비스 넵스터 창업자인 숀 파커가 저커버그에게 접근하면서부터인데요. 참고로 넵스터는 우리나라 소리바다의 원조 기억으로 세계 음악 생태계를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 서비스입니다. 저커버그가 CFO인 세브린을 놔두고 계속 숀 파커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친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추억의 단어네요. 소리바다. 이때 P2P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저작권 소송 참 많았는데 넵스터의 창업자인 숀 파커 10대 천재였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커버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의 저장은 절친이었던 친구보다 숀 파커였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영화는 이제 파커와 세브린의 성향 차이를 묘사하는데요. 경제학과 출신의 왈도 세브린이 회사의 재무 상태에 촉각을 세우는 인물이라면 숀 파커는 사업을 통해 자신이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더 중시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저커버그는 각종 채널을 통해서 돈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 중 숀 파커에게 본능적으로 더 끌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박힌 돌인 세브린은 굴러온 돌 파커에게 빼내질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숀 파커가 매혹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캐스팅이 절묘한데요. 바로 섹시백으로 전 세계 여심을 흔든 가수 겸 배우 저스틴 팀벌레이크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샌님으로 묘사되는 앤드류 가필드도 스파이더맨 주연으로 발탁됐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소셜 네트워크 이후의 이야기니까요. 과연 미래의 스파이더맨은 섹시백 팀벌레이크와의 대결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청취자 여러분이 OTT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력 포텐이 터지면서 막 누나들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요. 경쟁력 있는 인물로 극중에 그려집니다. 저커버그의 입장에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내가 내 얘기를 봤다. 기분이 묘했을 것 같은데요. 예, 좀 본인이 별로 많이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몇몇 왜? 부분을 물론 이 영화는 몇몇 부분을 네. 과장하거나 꾸며낸 것에도 불구하고 실제 있었던 일을 비교적 충실히 다뤄낸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시나리오를 쓴 에론 소키는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그려내기 위해 당시 법정 기록을 샅샅이 뒤져봤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저커버그의 불만도 그래서 몇몇 사건의 디테일 차이보다는 전체 맥락적인 부분에 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화 초반에 나와서 저커버그를 떠나는 여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본인이 여자를 만나거나 인기를 끌기 위해 페이스북을 창업한 것처럼 그려졌다는 점 등을 내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본인이 즐겨 입는 편한 의상 스타일이 충실히 반영된 점은 흥미롭게 봤다고 하네요. 후드티. 네네. 근데 본인만 즐겨 입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뭔가 빅테크 창업자가 되려면 후드티에 청바지. 그렇죠. 세상을 연결해 보겠다. 엄청난 그런 계획인데 근데 꿈은 현실이 됐네요. 네네. 텍스트 위주의 페이스북이 근래 들어 다소 올드한 이미지를 갖게 됐어도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최근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 업체 캐피오스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9억 8,900만 명으로 25억 2,700만 명이 유튜브보다 4억 명 이상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순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2012년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약 1조 원에 인수했음을 고려하면 세상을 연결하는 중심에 페이스북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커버그 본인도 거부가 됐고요.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145조 원에 달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진짜 청년급제의 아이콘. 일론 머스크는 자산 300조가 넘는다고 해서 LVMH 회장님하고 내가 1등, 네가 1등, 전 세계 1등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하고 저커버그도 본인이 거부가 됐잖아요. 네네. 일단 나는 뭐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빅테크에서 한번 붙어봐. 일론 머스크하고 계속 그 경쟁이 심화되는 분위기인데 CEO 간의 신경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예, 일단 두 CEO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이제 머스크는 이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를 설립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스페이스 X가 만든 로켓에 2016년 저커버그가 제작비 2천억 원이 넘는 인공위성을 실었는데요. 발사 전에 시험을 하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에 스페이스 X의 발사 실패가 우리의 위성을 파괴했다고 적은 바 있죠. 진짜 그래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네. 예.
두 CEO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마찰을 일으킨 적도 있고요. 2017년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림 도중 인공지능 비관론자를 비판한 건 머스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문명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이 문제에 대한 저커버그의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말로 받아쳤습니다. 이 밖에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저커버그의 흑역사 페이스매시를 머스크도 조롱거리 삼은 점이 흥미로운데요.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미 의회 의사당을 점거하자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혼란의 시작이 페이스북 그리고 이에 앞서 저커버그가 만들었던 페이스매시였다는 밈을 게시한 겁니다. 머스크는 이게 바로 도미노 효과라고 조롱성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누가 누구 지적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자, 저희가 머스크 얘기 깜빡이 없이 갑자기 들어와서 놀라셨을지도 모르겠다. 저커버그 얘기를 하다가 머스크가 그냥 연관 검색어로 저희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림 하다가 인공지능 비관론자를 비판했다. 머스크가 너는 생각이 짧구나 했다면서 다시 회사 세웠잖아요, 올해. 아, 그랬죠. 그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월담을 했다. 근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예, 예. 자, 한 대씩 주고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커버그의 경우에는 처음에 나는 큰돈 버는 것보다 사람끼리 연결하는 데 관심 있어 라고 했잖아요. 지금의 자세도 똑같은가요? 예, 뭐 저커버그가 이제 그 최근 그 상황을 보면은 약간은 돈에 그래도 더 관심이 예전보다 더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SNS 대제국을 이끄는 입장이 된 데다가 몇 년 동안 중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메타버스 성과가 미적지근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1만 1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올해 3월 1만 명을 추구로 해고한 데서 그가 인건비 감축에 꽂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고 비율이 전체 직원의 20%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작년 주가 폭락 이후 헤지펀드 등 주요 주주들이 방만한 인력 운영을 문제 삼은 것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메타는 최근 ESM 폴드라는 순수과학 프로젝트를 중단했는데요. 해당 팀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개발, 치료제 연구와 관련한 과학자들이 찬사를 보낸 프로젝트였는데요. 메타가 이제 돈 안 되는 프로젝트는 멈추고 AI의 상용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 영화에 공감한 분들이 많았을지 궁금한데 흥행 성적은 어떤가요? 예, 530억 원을 들여 제작한 이 영화는 전 세계 티켓 수입으로 3천억 원을 올렸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직진하는 연출이 매우 속도감이 있는데요. 그건 이 영화를 연출한 미국 거장 영화 감독 데이비드 핀처 덕분일 것입니다. 그는 배우와 스태프들이 아주 좋아하면서도 또 싫어하는 감독으로 꼽히는데요. 세븐, 파이트 클럽, 벤자민 버튼, 시가는 거꾸로 간다. 나를 찾아주듯 수많은 걸작을 만든 그의 영화에 참여한다는 건 영화인으로서의 커리어를 한 단계 높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영광스럽지만 동일한 신을 100번 넘게도 찍는 그의 완벽주의적 성격 때문에 게리 올드만 같은 명배우도 불만을 표출할 정도죠. 물론 뭐 감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덕분에 아주 때깔 좋은 마스터피스를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좋아요. 이런 장인 정신. 나를 찾아줘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여자가 주인공 여자가 고개를 들며 시작하는 그 첫 장면 구도와 머리카락의 이 엔젤링과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또 알고 보면 스토리는 또 다르고 이 데이비 핀처 감독의 영화 다음 시간에 또 보고 싶은 느낌이 팍팍 드네요. 여러분 주말에 요 재밌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